이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 아, 제 생각이네. 계속 지금 말만 하고 그걸로 끝까지. 오늘은 뭐 보니까 그 경북 혈당 조절제에 대한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당뇨가 어떤 건지 장관님도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환자한테 설명해 줄 때 당뇨를 어떻게 진단하는 건지, 그 당뇨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제대로 대답을 내가 보니까 못해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당뇨가 뭐냐? 쉽게 말하면 피 안에 포도당이 많은 거예요. 왜 포도당이 많은지는 분해가 안 돼서 그렇죠. 이제 음식물을 먹고 나면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으로도 저장이 되고 근육으로도 저장이 되고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이게 적절히 발달 못해가지고 피 안에 계속 포도당이 남아있는 거예요. 증상은 많이 알겠지만 다음 반응은 빈미 그리고 많이 먹고 체중감도 그런 게 있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몸이 좀 무겁다거나 입이 좀 많이 마른다거나 피부가 구석해지고 가렵고 그리고 성체가 잘 안 나죠. 남자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이 굉장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명확하게 우리가 딱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대부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자가 작용을 해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친이 모두 당뇨면 50% 이상 당뇨 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30% 정도밖에 당뇨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유전자 성향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가미를 해주면 당뇨가 생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비만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비만이 있는 당뇨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이제 급성으로 에피네프린 같은 게 많이 분비가 되면 혈당들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당뇨까지는 안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가 있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가지고 인슐린이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이 먹으면 또 생기겠죠. 당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바이러스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오사키나 멈스나 루벨라 이런 게 어릴 때 이제 앓고 나면 췌장이 눕는다고 해요. 췌장이 베타셀이 이제 선명화가 돼가지고 일형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오사키 바이러스가 있고 결국 비인약이나 스테로이드, 비뇨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진단 기준을 환자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각 진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복에 126. 그 진단 기준이에요. 19~2시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다 당뇨 학회에서 정해놓은 거는 공복혈당 8시간 이상 금식을 했을 때 혈당이 126 이상 그리고 강화수소 6.5 이상 이게 진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당근장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간 단계가 있는데 정상하고 당뇨 사이에 공복혈당이 126은 안 되는데 한 110에서 125 사이 이렇게 이제 혈당이 좀 오락내리하는 사람들을 내당근장애라고 부르고 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이제 당뇨로 진행을 하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식이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관리를 잘하라고 미리미리 경고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당뇨 치료는 초기 치료는 이제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음료수나 단 걸 많이 먹는 분들, 칼로리는 영양소는 별로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 거라든가 당분만 높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섭취를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먹는 걸 되게 꺼려하는 이유가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먹으려고요. 고혈압하고 당뇨약을, 고혈압 약제나 당뇨약제를 안 먹는 이유가 제일 1번 이유가 내가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면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하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약을 안 먹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을 정도로 열심히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만 묻혀서. 근데 초기에 당뇨가 이제 막 시작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약 안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초기에 약물 한 가지만 안 쓰고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약을 끊어도 유지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은 이제 공복혈당이 아까 126 진단 주시려고 했잖아요. 공복혈당이 한 126 그 정도에서 한 150 위치다. 당혈수소가 한 6.5에서 7.0 사이다. 이런 분들은 초기거든요. 이런 분들은 식이습관 조절하고 운동해주고 그러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으로 한 2, 3개월 내에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을 하면 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밖에서 밥을 먹고, 다 밖에서 밥을 먹으면 인공감미료나 이제 다 백미죠. 거의 백미고 이제 먹는 것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7, 80%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야 되겠죠. 심한 고혈당. 심한 고혈당의 경우에는 약제를 다제를 한꺼번에 씁니다. 처음에. 메폴민은 초기에 한 가지만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환자의 임상적 특성, 좀 말랐다든가, 아니면 좀 뚱뚱하다든가, 이제 식습관 조절을 잘 할 수 있다든가, 잘 못한다든가, 이런 환자의 특성이나, 그리고 이제 약을 쓰는 약제 작용 기전이나, 이런 걸 좀 오래 해가지고 적절하게 약제를 착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부혈당 강화제 단독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실패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 못할 수도 있고, 약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빨리빨리 올려주는 게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환자는 약 많이 먹는다고 싫다고 하지만,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초기에 혈당을 확 떨어뜨려 놔줘야,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좀 줄여도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초기에 인슐린 요법을 선호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맞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약을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빨리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약물 경험요법은 이 뒤에 약들이 나왔는데요. 단독요법으로 혈당 조절 목표 실패하게 되면 용량을 늘린다거나 다른 기전의 약을 같이 투여를 해서 초기에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 따라 혈당 조절이 좀 안 될 것 같고, 식이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운동도 안 하고, 좀 비만해 보이고,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약을 다제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경부혈당 강화제, 인슐린도 좋겠는데, 이제 경부혈당 강화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이 글리코겐을 합성하고 당뇨를 촉진을 하고, 근육이나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의 성분의 흡수를 촉진을 하고, 간에서는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고,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다 이렇게 느끼면 인슐린이 간에 가가지고
저장해놓은 포도당을 좀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포도당을 합성을 해요. 포도당 신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 당뇨라고 해요. 혈당이 떨어지면 이제 포도당에서 나오고 음식에서 흡수를 하고 그런 이제 간 조직이나 근육 조직에서 당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억제를 하는 게 약물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장으로 소장으로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면 음식물이 이제 이당류로 분해가 되고 아밀라제가 분해가 돼서 이당류로 단당류가 되는데 이 단당류가 될 때 확인되는 효소가 알파 글루코시다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억제를 하면 이당류가 단당류가 안 되면서 포도당 흡수를 방해하죠. 이런 기전으로 사용하는 약이 아카보스나 보골리보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는 이제 보골리아 있죠. 조리코바리나. 이런 약들이 이제 이런 장내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비그라이트계, 메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허기가 진다거나 좀 기야, 밥을 잘 못 먹는다면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방출되는 이런 기전을 억제를 하면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기전이고, 서포닐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랑게란스에서 베타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인슐린 분비가 좀 약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서포닐 요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아마리빈, 그리에피드, 디아메토, 서포닐 유리아제를 주면 인슐린 분비가 많이 올라가요.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이쪽 계열의 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세포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서 채찍질을 해가지고 막 인슐린 많이 분비하게 되면 얘네들이 빨리 지칩니다. 신장세포가. 그래서 처음에는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만 결국에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가 되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돼요. 약을 아무리 먹어봐야 나중에 혈당 조절. 그래 결국에는 인슐린을 써야 되는 시간이 좀 더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초기에 혈당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급하잖아요. 약 먹으면 바로 인슐린 혈당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의 중독이시고 몸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이 이쪽 계열, 인슐린 저항성 대사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안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인슐린 수용체를 감수성을 올려가지고 포도당이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비과라이드라든가 시아졸리디오 이름 좀 길죠. 아반디아나 에토스 피타조. 우리 병원에는 피타조는 있고요. 그리고 DPP4 인히비터 최근에 제일 각광받고 있는 약입니다. 이런 약들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작동을 잘할 수 있고 활성을 시켜서 혈당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열의 약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맞춰가지고 그런 약을 씁니다. 이제 운동 강사분들이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인슐린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인슐린만 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R, L, U 이렇게 적혀 있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R이라는 건 레귤러 인슐린, N이라고 하는 건 뉴트럴 프로타민 하게도 이렇게 NPH 줄여서 NPH라고 하는데 중간 치속성 인슐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쇼덱틴, 베피덱틴, 인터미디에이팅, 로액틴, 믹스드 이런 이제 다양한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슐린들이 어떻게
얼마 만에 활용하고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피크 액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환자들한테 혈당을 조절할 때 혈당 우리가 이제 하루 4번 측정을 하잖아요. 하루 4번 측정을 하는데 이 지속 시간이나 시작 시간을 알고 있어야 환자가 혈당이 막 올라가면 뭐 어떤 약을 줘야 될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예전에 제일 많이 썼던 이제 대시에서 합성된 대시 췌장에서 합성돼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이게 휴물린 R입니다. 이제 온세 시간은 한 30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퓨로 주입을 하고 나면 30분 이내,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피크 타임을 이루고 한 8시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번 이렇게 주죠. 한 8시간 정도 지속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액드라 같은 경우는 울트라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약효가 나타날 시간이 인젝을 하고 5분 안에 나타나요. 좀 길면 15분 안에 나타나는데,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걸 주면 5분 안에 혈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은 한 30분.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은 한 3시간. 그래서, 식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식후에. 확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는 또 떨어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쇼데스팅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인터메디에이트는 이제 한번 주문하면 시간이 좀 걸리죠. 한 2시간. 지속 시간, 그러니까 피크 타임은 한 4시간에서 10시간, 한 6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은 한 10시간, 14시간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MPH 같은 경우는 하루 2번, 요걸 제일 많고요. R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3번에서 4번. 롱액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시간이 24시간 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러니까 20시간, 24시간이니까 자는 시간 빼고 아침에 준다든가, 자기 전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프리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MPH로 축이 좀 애매하고, RI 축이 애매한, 이제 식간을, 공복 혈당도 조절이 좀 잘 안 되면서 식후 혈당을 많이 좀 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믹스돼요. 이런 약들을 주고. 그래서 피크 타임 2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 30분에, 한 2시간에서 피크하고 있고, 4시간에서 피크하고 있고, 듀얼 피크로, 이제 작동을, 환자들이 이제 올라가다 싶으면, 이런 이제 이슈를 사용해요. 그래서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환자들이 공복에 조절이 안 되느냐, 그리고 식후에 조절이 안 되느냐,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조절이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이제, M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 시간도 있고 피크 타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녁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저녁 걸 조절하는 겁니다. 아침 걸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아침에 조절이 안 된다. 그럼 저녁 걸 조절해야 되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내 혈당이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봐야 되냐, 그런 걸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방아색소 7% 이하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적으로 결과적으로 한개월에 한 번씩 픽업을 하는데, 공복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이 100 이하가 정상이죠. 그리고 10부 2시간 한 126 이하 정상인데, 이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타이트했어요. 80, 10판, 160, 150 그렇죠. 친전은 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을 좀 편하게 유지해주는데, 지금도 환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80이면, 난 저혈당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입니다. 공복혈당 80.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당이 항상 높았던 분들은 100이나 한 80 근처에서 저혈당 증상을 느껴요. 그 사람은 식은땀 흘리면서 죽고 몸에 힘이 안 나요. 근데 그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고혈당에 노출이 되어 있고 평소에
그런 증상을 느끼는 거지만 그게 정상인에게 맞춰져야 돼요. 계속. 좀 힘들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환자들이 그렇게 알 수 있게 항상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병원에 이제 노인분들 많잖아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너무 탈탈이 없어요.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없고 저혈당 상태 같은 경우는 공포스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혈당을 공포혈당 한 120에서 150 사이, 그리고 식후혈당은 한 180, 한 200, 이 정도. 그 정도에서는 저혈당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맞추는 걸 60대 이상의 분들도 해주고, 젊은 사람은 젊으면 젊을수록 타이트하게 공포혈당 80이야, 식후혈당 160, 150이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당뇨수치로 검사를 해주고 7% 이하를 항상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난 별로 불편한 것도 없는데 왜 혈당을 조절해야 되냐, 난 지금 사는 거 평생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약 먹기 싫다 이러면 좀 그 사람들이 안 하다 할 수도 있지만 합병증을 설명해요. 당뇨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마크로바스큘러 디지즈는 10년, 마이크로바스큘러는 좀 더 짧게 올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조절을 잘해서 합병증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고 10년 안에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손발이 저리 페리페랄 바스큘러 디지즈가 오게 되죠. 이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서 약을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스큘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망막 변성이 오고 엔스테이지 그러니까 투석을 해야 될 상황이,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가기부전염, 이제 오토노믹 뉴로패스냐, 페리페랄 뉴로패스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지나기 전에 오는 거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하면 삶의 질이 좋아지지만 혈당 조절을 못하면 삶의 질이 정말 나빠집니다. 이런 합병증이 있다는 거는 병원에 계신 분들 설명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가지고 약은 평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런 부자 컴플리케이션이 안 나타나고 합병증이 안 나타나고 좀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까지.